자, 직업정보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격제도의 이해를 들어갑시다. 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하고 우리 과정평가형 자격도 국가기술자격이죠. 이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내용들을 쭉 공부해 보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자격 구분입니다. 자격 구분에 크게 국가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자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국가자격은 좁은 의미에서 국가자격이죠. 우리가 시험으로는 대부분은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이 법에 의해 근거하여 부여하는 자격이에요. 자, 그런데 국가자격은 개별 법률에 따라서 예컨대 변호사는 그 법에 의해서, 법무사 시험은 법무사법에 의해서, 변리사 시험은 변리사법에 의해서 부여하는 자격이죠. 이런 것은 그냥 국가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 큰 의미에서 민간 자격이 중에 공인된 민간 자격이 있고 그냥 민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기본법, 자, 위의 법하고 틀리죠. 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고 밑에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 자격인데, 예컨대 전산세무회계라든지 ITQ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는 민간 자격에서 시작됐지만 국가가 공인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민간 자격으로 머물러 있는 자격들이 참 많죠. 그래서 민간 단체가 임의로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자, 그리고 민간 자격은 굳이 따시려고 노력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정 기준에 보면 기술사 하면 가장 핵심적인 말이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고, 기능장은 최상급의 숙련 기능입니다.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산업기사는 두 가지입니다. 기술 기초 이론과 숙련 기능. 자, 기능사는 숙련 기능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가장 고도의 전문 지식으로서 기술사가 있고 최상급의 숙련 기능으로 기능사가 아니라 기능장입니다. 자, 그리고 기사가 이쪽에 있죠. 자, 공학적 기술 이론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양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기술 이론하면 이쪽 계열이 되겠고, 자, 숙련 기능 하면 최상급의 숙련 기능이 기능장이니까 산업기사는 이쪽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기능사가 있는 구조입니다. 군대로 따진다면 이쪽은 영관급이고 이쪽은 부사관급입니다. 그래서 준이 원사 준이 이쪽이 이제 이쪽 계통이고, 이쪽은 대령, 소령 이쪽이 이쪽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가 기능장 시험을 보려면 산업기사 위치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계열하고 계열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은 현장 최고 숙련 기능이고 이쪽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 쪽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응시 자격이 객관식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자, 여기에서 이 정도로만 하면 객관식 모든 걸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만 써놨습니다. 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 종사자 하면 아무 관련 없는 실무 종사자가 아니라 관련 직무 또는 유사 직무의 실무 종사자를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산업기사 따고 5년 이상, 그 다음에 기능사 따고는 7년 이상, 그냥 경력 9년 이상. 그냥 경력 9년 있는 사람이 기술사를 보는데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냐. 오늘날 어떤 회사에 다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경력증명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암기해 볼래요? 기사 따고 4년. 물론 경력이 있어야 돼요.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산업기사 따고 5년, 기능사 따고 7년, 9년 전부 다 실무 종사자고 관련 직무의 실무 종사자입니다. 기능장은 기술사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기능대학에서 기능장 과정 이수자나 그 이수 예정자. 자, 기능대학이 폴리텍 대학입니다. 거기에 기능장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의 이수자나 이수 예정자는 기능장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산업기사부터 나오죠. 그래서 똑같아요. 산업기사 따고 5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같습니다. 기능사 따고 7년, 그냥 경력 9년. 자, 객관식 시험에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는 관련 대학, 관련 학과에서 대학 졸업자, 그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따고 1년, 기능사 따고 3년, 그냥 경력 4년입니다. 요거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기사가 우리들하고 가장 가까운 시험이기 때문에 기사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졸업하면 4년, 전문대학 졸업하면 산업기사, 그냥 4년제 대학 졸업하면 기사 시험을 볼 수 있고, 산업기사 따고는 1년, 기능사 따고는 3년, 자, 그냥 경력은 4년이다. 자, 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졸업 있잖아, 그 예정자입니다. 물론 관련 학과여야 돼요. 자, 기능사 따고 1년, 자, 그냥 2년 이상 실무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기능사 시험에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기사 내지 산업기사를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정보. 이 말은 일반적으로 기능사 시험에 보통은 실기를 보고 죄송합니다. 필기를 보고 실기를 봅니다. 그러나 기사 이상의 시험, 자, 기능사 이상의 시험에는 필기를 안 보는 시험은 없습니다. 다 필기를 봐요. 자, 그런데 기능사에서는 원래 필기하고 실기를 같이 보는 게 원칙인데 필기를 보지 않고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한글, 속기 1급, 2급, 3급. 그 다음에 건축 관련 기능사 관련 자격 전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 관련 뭐 조적, 토수, 타일, 비계, 하여튼 거푸집, 할 것 없이 건축과 관련된 기능사 자격 전부는 필기를 안 보고 실기만 봅니다. 그런데 토목 관련 기능사 전체가 전부 다 필기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토목 관련 기능사 중 다음과 같은 기능사만 필기를 보지 않습니다. 도화기능사, 석공기능사, 지도제작 기능사, 항공사진 기능사. 그러니까 기능사 위쪽, 산업기사나 이쪽은 다 필기를 봅니다. 그러나 기능사 쪽에서 토목 쪽 관련해서 보지 않는 거, 도화기능사, 석공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가 있고 금속재 창호기능사도 무엇을 안 보죠? 필기를 보죠. 샤슈공이라고 하죠. 기능사만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쩐지 이렇게 딱 하면 이 세 개를 딱 묶으면 한글 속기 1급, 2급, 4급 빼놓고 밑을 묶으면 자, 대부분 토목, 건축, 그리고 집 짓는 일하고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필기를 보지 않고 실기만 보는 시험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분야 응시 자격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은 국가기술 자격은 국가기술 자격인데 보통 기술 자격이면 느낌이 어쩌죠? 전기나 기계나 선반, 밀링, 금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그래, 대부분 그렇습니다. 배관, 보일러 이런 거. 그런데 국가기술 자격에 서비스 분야의 기술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분야의 기술 자격이 있고 우리 직업상담사도 서비스 분야의 전문 사무 분야입니다. 법적으로는 국가기술 자격에 속해요. 그래서 기초 사무 분야는 제한이 없고 전문 사무 분야에는 2급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무 분야 2급들이 제한이 없는 것들을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전문 사무 분야고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 컨벤션 기획사 2급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 상담사 2급을 준비하시면서 제한 없이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1급들은 다 제한이 생깁니다. 어떻게 제한이 생기냐? 이 1급들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관련 사무에 종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실무 3년이면 또 1급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급을 따고 2년 경력을 유지해서 1급을 시험을 봤는데 1급 시험에 당연히 합격했죠. 1급 시험은 2급보다 까다로워요. 이론 시험, 필기 시험은 까다롭지 않은데 전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무슨 취업 박람회를 계획을 세워봐라.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그렇게 잘 치지는 않거든요. 타수는 나오는데 뭐 조정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시간만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격했어요. 어찌됐건 1급은 그렇습니다. 이제 과정평가형 1급은 1급은 저희 학교에서 10월달 정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과정평가형 1급은 시간도 800시간이 되고 2급을 따야 1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정평가형 1급 직업상담사 시험. 그리고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나 전자상거래관리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다 2급 따고 2년, 해당 실무 3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나 컨벤션 기획사만 플러스 1년씩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급 시험은 2급 자격 취득 후 3년. 플러스 1년이 더 들어가죠. 그리고 해당 실무 4년입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객관식에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용정보의 생산에서 직업정보의 수집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요. 큰 의미의 수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집, 그 다음에 분석 이런 식으로 차례를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것, 직업 상담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의 수집의 의의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충실하게 직업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 직업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요 유의사항을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 한 3개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객관식은 물론 자주 나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수집해야 됩니다. 항상 최신의 자료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자, 직업 정보처럼 최신성을 요구하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신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출처와 수집 일자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정보 수집 시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자,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수집한다. 이 수집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자, 여러분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그 직업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자료를 통해서 수집해야죠. 그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직업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질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지나 조사표에 의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면접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담자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내담자와 서로 면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용 분석법은 이미 존재하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탐구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자, 문헌 탐구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직업 상담사가 2004년도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국 직업 사전에 2004년도에 직업 상담사 정보가 있겠죠. 또 10년도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도 직업 상담사 정보가 있겠죠. 또 2017년도에 들어갔다. 그러면 직업 상담사 이 정보가 또 있겠죠.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가 어떻게 지금 종단적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 내용이 하는 일도 바뀌고 그 내용의 영역도 달라지겠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내용 분석법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패널 조사는 이때 패널 하면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사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자, 예를 들어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반복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직업 정보에 흘러가는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TV 시청률 같은 거는 패널 조사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래서 현재 드라마를 A사의 드라마를 보고 있다, B사의 드라마로 바뀌고 있다, 이 사람을 계속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물어보면 그들의 생각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을 먼저 정의하죠. 자, 직업정보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직업정보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법, 면접법, 내용분석법, 패널조사법 등이 있습니다. 자, 위에는 직업정보의 수집시 유의사항. 야, 이거 기억을 하면 이제부터 직업정보의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씩 써보면 수집 다음에 이제는 수집된 직업정보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럴 때 직업정보의 분석의 의의는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직업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직업정보 분석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위에는 수집시 유의사항을 공부했죠. 밑에는 지금 분석시 유의사항입니다. 다각적 분석을 시도하여 해석을 풍부히 합니다. 다각적 분석. 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보 생산자가 의도한 정보 생산은 목적에 부합한 분석과 해석을 해야 되고 반드시 직업 정보원과 제공원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원, 예를 들어서 한국 고용정보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을 반드시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집시 그리고 분석시 유의사항인데 다시 한번 써보면 직업정보를 수집했다, 분석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하고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업정보 가공에 의하면 분석된 직업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편집, 가공하는 것입니다. 자, 직업정보 가공 시 유의사항은 누구 수준에 맞게 해야 돼요? 이용자 즉 일반인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가공한다. 자, 분석은 어떻죠? 분석은 전문가적 시각. 그런데 가공은 어떻다는 겁니까? 일반인의 이용자의 수준이죠. 그래서 일반인의 수준에서 가공합니다. 수준에 맞게. 그리고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하고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되 표준화된 정보를 이용해야 됩니다. 직업정보처럼 최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업정보는 계속 최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정보의 제공입니다. 자, 그러면 수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과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공을 하겠죠. 그럴 때 직업정보의 제공 방법은 인쇄매체, 즉 책자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시청각 또는 면접, 컴퓨터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럴 때 직업정보 제공 시 유의점을 보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직업정보의 생산 과정을 공개해 줘야 돼요. 이 직업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한국 직업전망 같은 직업정보는 어때요? 이거 일자리 전망 같은 경우는 1차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다음 2차 어떤 사람들의 평가를 다시 받고 3차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 과정을 공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뢰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업정보의 제공은 상담을 할 때 상담 초기부터 제공하는 게 맞을까요? 후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직업정보의 제공은 당연히 후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담자가 어떠한 직업적 특성이나 또는 흥미를 어느 분야에 느끼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제공하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에게 알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가공과 체계할 때는 표준화된 정보를 이용해서
예, 이용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담자한테 그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 내담자한테 어느 정도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저희 학교에 다니시는 분의 한국 나이로 76세 되시는 분이 컴퓨터 기초반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일뱅 카드의 마지막이 75세잖아요. 그래서 만으로 76세. 근데 이분들한테 직업을 제공할 때는 자, 젊고 얘기 발랄하고 막 지금 취업 단계에 취업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제공되는 정보가 달라야 돼요. 잘못하면 그 가능성도 없는 직업 정보 막 제공하면 염장 지르는 것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중증 장애인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업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 특성이라든지 어떤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잘 고려해서 제공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강 맞춰서 제공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정보의 관리입니다. 자, 고용정보의 관리에서 고용 통계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매월 뉴스를 보시면 실업률 같은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실업률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사 범위는 대한민국의 행정권을 미치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공간은 안 됩니다. 약 3만 5천 개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의 경제활동 여부를 조사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1,44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00만 가구 중에 3만 5천 가구의 표본 수가 굉장히 많이 표본된 겁니다. 그래서 오차율이 아주 적어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정치적 여론조사 같은 거, 대통령 후보 같은 거 여론조사할 때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4천만이 넘는데 실제로 조사하는 샘플링은 2천 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2, 3천 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뭘 조사해요? 3만 5천 가구를 조사한다. 원래는 3만 3천 가구였는데요. 2천 가구를 더 늘려서 3만 5천 가구를 조사해요. 이때 이제 이 가구 조사할 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어떤 그 직업 문제나 이런 데서 조금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거 깜짝 놀랐죠. 외국인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그리고 조사 대상 기간은 그래서 이건 매월 발표하는 거예요. 15일이 포함된 일주간. 자, 시작을 일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은 지금 5월 달이니까 15일이 포함된 주간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 15일이 포함된 주간, 자, 그 일요일이 15일이네요. 그러니까 15, 16, 17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전주는 이 15일에 포함된 일주간에 다 조사를 해요. 그러면 전주는, 그러니까 그 앞주는 조사를 위한 준비를 일주일간 하고 그 다음 주에 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를 해서 이제 노동 가능 인구인데 노동 가능 인구와 같은 말이 생산 가능 인구고 경제 활동 가능 인구요. 자, 여러분 가능자가 붙어 있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 하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인데 만 15세 이상의 인구가 무조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3세 드신 뭐 김영석 님이 막 이렇게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도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몇 세만 넘으면 돼요. 15세 이상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업주부나 학생, 일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구직 단념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구직 단념자는 구직을 영원히 단념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직 그 조사 대상 주간 동안에 일할 의사가
단 1시간도 일한 적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일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누가 해당되냐면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은 조사 대상 주간 중에 저희 직업학교에 다니니까 나 공부해야 된다 이번 달은. 그러면 구직 단념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자 등. 자,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의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15세 이상 하면 뭐죠?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언제나 취업자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업자는 누구냐? 조사 대상 그러니까 15일에 들어있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취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실업자는 1시간도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사상의지에 따라서 자영업주가 있고 자영업주 중에 단독 자영업주 혼자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자, 한 사람 이상을 고용해서 하는 고용주로서 자영업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무국가족 종사자가 있는데 이 무국가족 종사자는 18시간 이상 일을 해야 주에 18시간입니다. 예, 취업자가 됩니다. 또 임금 근로자가 돼요. 그래서 무국가족 종사자가 취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에 종사해야 돼요. 또 실업률을 계산한 시간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통계 보조 지표까지 하고 나서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등을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구직 단념자는 영원히 구직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구직 의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조사 대상 주간 중에 자 저희 타산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나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 불안전 취업자는요. 취업자의 생산 능력이 불충분하게 활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최단시간 근로자,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이 있죠. 하루에 3시간 정도.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3시간만 딱 하려고 하면 불안전 취업자가 아닌데 8시간 일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3시간뿐이 못 한다 그러면 불안전 취업자죠. 그 다음에 취업 준비자는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취업 준비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국민경제 전체에서 취업률 등등을 계산하는 방법과 식 그리고 여러분한테 요령을 여기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쪽에 워크넷 사용자 안에서도 취업률, 충족률 이런 거, 알선율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그것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워크넷 사용자끼리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쪽에서 공부했죠. 자, 만약에 국민경제 전체에서 실업률, 뭐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면 머릿속에 이것부터 해야 돼요. 자, 이것부터 꼭 기억을 했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200만이라고 합시다. 그 5,200만을 전체 집합, 유집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그려도 돼요. 실제 시험 문제 시간은 충분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전체 인구 5천만 중에 생산 가능 인구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노동 가능 인구, 경제활동 가능 인구고 이쪽에 편의상 비생산 인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15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103세에 해당되는 사람도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비생산 인구는 나이만 갖고 따져. 그러니까 15세 미만. 자,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15세 이상이 되겠죠. 1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색깔을 좀 발릴까요? 어지러우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바로 경제활동 인구하고 자, 비경제활동.
자, 이 비경제활동 인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십시다. 자,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바로 전업주부가 있겠고, 전업학생이 있고, 자, 일할 수 없는 연로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자, 구직 단념자도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 주에 18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미만으로 해당되는 무국가족 종사자라든지 이들은 그쪽은 실업자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이 자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학생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학생 중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비생산 인구입니다. 15세 미만에. 그러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자, 생산 가능 인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제 활동 인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바로 자, 취업자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고 취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죠. 자, 이때 취업자는 자, 조사 대상 중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데 하여튼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다 취업자죠. 그리고 자영업자도 다 취업자입니다. 자, 그리고 무국가족 종사자 중 18시간 이상이면 주에 취업자인데 18시간 미만이면 실업자가 됩니다. 자, 아까 순간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 말을 잘못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식이 공부됐으면 이제 그림이 공부됐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식을 한번 해봅니다. 가장 먼저 많이 물어보는 게 첫째, 자, 경제활동 참가율을 물어보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자, 먼저 식을 쓰면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요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자, 이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고 분자가 자,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계산되죠? 취업자 보태기 실업자로 계산됩니다. 이거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예를 들어서 500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400이다. 그러면 5분의 4 곱하기 100이 되죠. 자, 그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0%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이 이제 실업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실업률을 계산하는 건데 실업률은 자, 그림으로 그리면 몇 분의 몇일까요? 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자,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요? 분모가 자, 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고 분자가 실업자 수죠. 실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경제 전체에서는요. 실업률하고 취업률하고는 1-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로 계산할 때는 실업률과 취업률 중에 아무거나 계산되면 돼요. 예를 들어 실업률이 5%다 그러면 취업률은 95%, 취업률이 95%다, 96%다 그러면 실업률은 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업률은 따로 계산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고용률 지표가 TV에서도 이렇게 실업률 이렇게 발표할 때 계속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쪽에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경기 침체가 계속되잖아요. 침체가 계속되면 이 경제활동 인구, 그중에서도 특히 실업자였던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취업처가 없어. 그래서 다산직업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의 노동 공급자로서 우리들의 능력을 넓혀서 취업을 하자. 그러면 훨씬 더 양질의 취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다음 그냥 전업 학생으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 이것을 경제학적 효과로서는 실망 노동자라고 합니다. 자,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표현을 하고, 자,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 이들을 구직 단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직 단념자가 막 나타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구직 단념자들이 나타나면 경제활동 인구였던 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보다 더 가소평돼요.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체감 실업률은 높고 실제 실업률은 낮게 표현돼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제 실업률은 3%인데 3%, 4%를 발표했는데 주변에 다 실업자만 있어요. 그래서 실업장가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할 만한 실업장가 했더니 직업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대요. 본인은 실업자라고 느끼지만은 통계청에서는 구직 단념자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 실업률로 계산하면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의 분모 숫자가 적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있는 그래서 오늘날 통계청에서 이걸 발표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를 분모로 하면 어디로 가나 생산 가능 인구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구직 단념자가 이리 가건 저리 가건 비경제활동 인구도 생산 가능 인구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계산하는 거, 고용률 계산하는 거 이것이 시험에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 놓으시면 혹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다음 거기다 구체적인 숫자를 써서 계산하면 실수 없이 잘 맞출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그리고 직업 정보 요 세 가지가 과정평가형 시험에 이제 중심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물론 더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모듈 교재 같은 걸 보고 충분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죠. 자,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준비로 해서 특강 준비에 대한 수업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형 시험을 위해서 요약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같은 것은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준비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험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써보고 좀 풍요롭게 써보려고 노력을 하시되 주어 서술을 어느 정도 문장을 맞춰서 잘 쓰시면 여러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한 여러분